특히 2020년부터 주식을 배우신 분들께서는 당연히 성장주 투자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성장주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게 나올 것 같지만 생각보다 수익률이 굉장히 부진하고요. 오르락 내리락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안겨다 줍니다. 근데 그러한 사이클 산업 통틀어서 굉장히 재밌게도 반도체 산업이 가장 투자하기 쉬운 산업입니다. 자꾸만 이 유명한 유튜브 채널 주식 방송에서 이번 분기 실적 몇 장, 600장, 500장 그래서 자꾸만 다음 분기 실적 예측하려고 하시고 예측이 생각보다 빗나갈 것 같으면 갖다 매도하려고 하시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투자법이다. 저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서 반도체 투자의 원칙 이 책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책은요, 제가 쓴 책이고요. 9개월 걸렸고요. 경이로움을 통해서 두 번째 책을 내게 되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칩의 종류는 진짜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들 칩마다 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경쟁 강도와 경쟁력도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기 적합한 시기도 다 나뉘고요. 각 영역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반도체도 있고 또는 공급이 점점 제한되는 반도체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또 어떤 반도체는 또 고사양의 영역에서 싸우기 때문에 기술 경쟁이 덜하거나 저사양에서 싸우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거나 또 어떤 영역은 기술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또는 어떤 영역은 기술이 천천히 바뀌기 때문에 다 매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성향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일부 영역에 딱 정해서 투자하기 진짜 이 매력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특징을 산업별로 반도체 칩의 종류별로 구분한 그러한 책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사이클을 타잖아요. 네. 현재는 반도체 사이클상 어느 정도에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이제 여러 곳 유튜브 채널에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댓글을 종종 봤던 적이 있습니다. 야, 그 주식은 성장하는 주식이 아닌데, 성장하는 산업이 아닌데 투자할 가치가 있냐? 야, 성장하는 곳에 투자해야지. 이러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특히 2020년부터 주식을 배우신 분들께서는 당연히 성장주 투자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지극히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전략에 한해서 막 어려운 퀀트, 어려운 트레이딩 그런 거 다 빼고 제가 과거에 15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전략 안에서는 생각보다 성장주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게 나올 것 같지만 우리 계좌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지만 생각보다 수익률이 굉장히 부진하고요. 의외로 고성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보다 꾸준한 기업이 평균 수익률이 월등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성향이 조금씩 갈릴 수 있겠지만 고성장의 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 못지않게 오르락 내리락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안겨다 줍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녀석일수록 당연히 그 성장이 무궁무진하게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끝나게 될까요? 아무래도 급할수록 성장은 빠르게 끝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성장이 평생 지속되는 기업은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고성장 기업에 투자하면 그 성장 구간에 한해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클 산업은 오르락 내리락이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한 번 오를 때마다 두세 배씩 올라. 하지만 꺾일 때는 또 반토막씩 깎여.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다면 주기적으로 투자 기회가 안겨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나라의 사이클 산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도체도 사이클 산업이지만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PCB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설, 화학, 금융 수많은 사이클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이클 산업 통틀어서 굉장히 재미있게도 반도체 산업이 가장 투자하기 쉬운 산업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헛웃음을 치세요. 반도체? 내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투자한다고? 근데 실제로 반도체 산업이 왜 투자에 유리한가면 규칙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클 산업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반복되는 규칙도 있는 반면에 변칙도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 때는 이게 다르고 다음엔 또 저게 다르고 그런데 놀랍게도 반도체는 변칙도 있지만 규칙이 굉장히 뚜렷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칙적인 투자의 기준을 들이밀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인데다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칩의 종류에 따라서 또 사이클이 미세하게 다르게 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수익을 여러 차례 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성장주에만 주목하시는 그러한 이 편견을 좀 깨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랜 기간 투자를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분들과 투자를 함께 하면서 금융권에 계신 분들, 뭐 대표님들, 뭐 임원분들, 슈퍼개미분들, 전업투자자분들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왔거든요.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고성장에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이클에 투자를 잘하는 것도 정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 차례 느껴와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인텔과 AMD가 PC용 반도체, 뭐 서버용 반도체 이렇게 계속 대결하는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 두 기업의 전망과 예. 조금 투자에 유리한 기업은 예. 어느 일단 이들 기업에 대해서 먼저 좀 언급을 드리자면 인텔도 AMD도 이제는 이 엔비디아를 따라서 우리도 인공지능 서버 쪽에 무언가 제품을 공급해야겠어. 근데 GPU에서는 경쟁이 안 되니까 GPU도 일단 내긴 내지만 조금 틈새를 노려보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NPU보다는 좀 더 고성능의 가속기라고 불리는 틈새를 공략하는 그러한 칩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 칩도 계속해서 성과는 나겠지만 첫 번째로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요. 우리 TSMC랑 삼성전자 따라가겠다. 미국 내 제조를 자립하기 위해서 우리 파운드리를 주인공으로 만들겠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는데 여기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어서 상각비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각비가 연간 20조 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부진하고 상각비가 예상보다 크더라. 설비 투자의 이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인텔이 자체적으로 이야기하길 우리 2030년쯤은 되어야 파운드리 흑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인텔은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실적이 좋게 나오다가도 생각보다 부진하고 좋게 나오다가도 부진하고 이러한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이 이유에 의해서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좀 안고 투자되는 영역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AMD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의 경쟁 제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이제는 엔비디아의 이 공급 부족이 너무 심하니까 일부 인공지능 비교적 후발 기업들은 우리는 AMD 칩으로 한번 도전해 볼게 이러한 수요가 일부 늘어나면서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AMD의 주가도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AMD 주식도 현재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제가 뭔가 지금 뭐 좋아요, 뭐 매수하기 좋아요, 수익 내기 좋아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많이 늦은 상황이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호돈이님 저 반도체 주식 투자하기 너무 어려워요. 아니 왜요? 기술이 너무 빠르게 변해요. 자꾸 뭐 새로운 기술 나오고 매월 계속해서 유튜브 영상 새로 찾아봐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저는 잘못된 의견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여러분께서 애초에 빠르게 변하는 그러한 반도체만 살펴보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배터리 좋아하시나요? 2차 전지? 배터리 가만히 보시면 이 볼록 튀어나온 영역이 양극이고 아래쪽 평평한 거 음극이지 않습니까? 양극에 쓰이는 소재와 음극에 쓰이는 소재가 다르지 않습니까? 양극에 있는 소재는요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매년 변합니다. 기술이 매년 변해. 하지만 음극에 쓰이는 소재는 10년, 20년 동안 꾸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이나 반도체 칩, 여러 가지 종류의 칩 안에서 굉장히 매년 빠르게 변하는 영역이 있고 천천히 변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빠르게 변하는 영역이 어떻습니까? 유튜브에서 더 큰 관심을 받고 계속해서 자꾸만 유튜버들이 언급해야 하고 당연히 많은 분들이 여기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내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공부로도 반도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은 천천히 변하는 영역입니다. 비교적 반도체 내에서 전공정에 속한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낸드 플래시 쪽에 속한 기업들이나 이러한 기업들이 비교적 느리게 기술이 천천히 변하는 그래서 기술이 한 7년, 8년 또는 10년, 20년 동안도 유지되기 때문에 오래 가서 내가 공부를 조금만 해주어도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 영역의 또 장점은요.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영역은 계속해서 경쟁 구도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기업에 투자할 때는 오래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투자할 때 나는 몇 개월만 투자하겠어. 잡아야 돼. 하지만 기술이 오래 천천히 변하는 영역은 내가 비교적 장기 투자도 더 쉬워지고 또 기술, 새로운 기술, 대안 기술이 나올 때에도 이 기술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대체되기 때문에 내가 경쟁 구도가 바뀌는 걸 공부할 시간을 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인텔과 AMD는 CPU 경쟁이 매년 치열하게 벌어진다.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영역이고 애초에 어려운 영역이고 자꾸만 제품 특징, 공정 다 파악해 가면서 투자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본래 어려운 영역이다. 그걸 좀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에 투자하면 기대보다 이제 수익률이 나쁘다 이렇게 저서에서 밝혀주셨는데 예. 향후 스마트폰 관련 투자 전망도 네. 짚어주세요. 스마트폰 산업이 2013년, 4년, 5년 요 시기 동안 집중적으로 성장이 완전히 끝나서 전 세계 인구가 모두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은 완전히 성장이 정체된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기기도 2020년부로 완전히 성장이 정체된 그러한 영역으로 달바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스마트폰 부품업체, 뭐 스마트폰 관련주 이런 영역에 투자할 때 아무래도 이들 기업의 이 시장 전방 산업이 성장하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멈춰 있다 보니까 점점 경쟁 강도는 심해져.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폰 어떻습니까? 매년 새로운 제품 나오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이 매년 빠르게 변하는 영역은 경쟁 구도가 자꾸 휙휙 바뀌기 때문에 투자하기 어려워진다고. 그러한 특징에 의해서 저희가 스마트폰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폰 부품 투자가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 시장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정체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사이클은 그립니다. 부진했다 잘 팔렸다, 부진했다 잘 팔렸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이 굉장히 규칙적이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은 굉장히 불규칙적이고요. 또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비교적 작은 진폭을 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의 주가도 비교적 작은 폭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데다가 언제 오를지 예측이 너무 어려워. 오른다 하는데 1년 동안 안 올라, 2년 동안 안 올라, 3년이 됐는데 지금도 안 올라. 그러한 모습이 자주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 스마트폰 섹터의 투자가 더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나마 좀 스마트폰 관련주 투자 기회를 찾고 싶다면 항상 언제 스마트폰 기업들의 실적이 다 박살났을 때, 다들 안 좋다는 얘기 나올 때, 경쟁이 심화되거나 심지어 일부 구조 조정 이야기까지 나올 때 그러한 영역에서 스마트폰 관련 주식을 나 다음날 풀면서 들어가자. 이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들이 그나마 조금 경쟁력이 있고 현금 보유력도 충분하고 자본 조달의 필요성이 적고 이런 부분을 천천히 공부하시는데 6개월 이상 걸려요. 그 6개월 동안 스마트폰 관련주 한 10개에서 20개를 쭉 공부하시면 그 공부가 끝나는 시기부터는 대략적으로 내가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묵혀두면 슬슬 수익이 나겠구나라고 견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기업들을 살펴보기에는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다 실적이 박살나 있고 업황이 다 안 좋고 중국 스마트폰 지금도 계속 안 팔린다는 얘기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가 올해부터 반등할 거야, 내년부터 반등할 거야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는 시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올해 반등할지 내년 반등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업들을 미리 공부해 두면 그때부터 반등 이야기가 더 확대돼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만들 때 필요한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PI 같은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도 있고 OLED용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도 있고 그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서에서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좀 안타까웠던 점은요. 많은 분들께서 2020년부터 주식을 배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유튜브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자꾸만 이 유명한 유튜브 채널 주식 방송에서 기업들의 실적, 이번 분기 실적 몇 장, 600장, 500장 이거 따지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출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다음 분기 실적 예측하려고 하시고 다다음 분기 실적 예측하려고 그러시고 예측이 생각보다 빗나갈 것 같으면 갖다 매도하려고 하시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투자법이다. 말도 안 되는 논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삼성전자가 판매하는 반도체는 특정한 시기에 집중돼서 팔리고 그에 반해서 특정한 시기에 집중돼서 안 팔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가 점점 좋아지면서 집중적으로 팔리기 시작해 점점 많이 팔리게 되면 이제 슬슬 가격이 막 올라요. 판매량이 늘어요. 점점 호황 구간으로 들어가고 이제 곧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돼요.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미 삼성전자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당연하게도 지금 잘 팔리고 있어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잘 팔리는 구간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잘 팔리지 않는 구간이 반드시 따라와. 그런데 이 각각 구간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 그래서 이제는 슬슬 매도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삼성전자 호황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하고 외국인, 기관 상관없이 쭉 팔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고점을 찍게 되는 겁니다. 즉 주가의 선반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3년 반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식 데이터 다 끌어모아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태국, 중국 뭐 다 가리지 않고요. 유럽까지 보통 이 기업들의 주가가 이 기업들의 미래 실적을 얼마나 선반영하는지 쫙 데이터를 뽑아낸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얼추 1년 정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기준으로 대략 한 11개월 정도를 선반영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보통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길 다음 분기 좋아요. 이번 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어요. 이거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다. 왜? 주가는 고실적 이미 1년 전에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삼성전자 투자할 때 야 최근 실적이 잘 나왔어요. 다음 분기 실적이 잘 나온대요. 요거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내가 지금부터 투자해서 1년 동안 수익을 내고 싶으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1년 뒤부터 1년 동안 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앞으로 내가 2년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2년은 예측이 안 되니까 예측 대신에 자꾸만 어떠한 방향성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걸 좀 언급하고 싶어서 제가 책에 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반도체, AI, 기타 섹터의 비중 한 어느 정도씩이 적당하다고?
예. 저는 지극히 바텀업 투자자이다 보니까 저는 매 분기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는 2,500개, 20개 기업 모든 기업들을 다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섹터 상관없이 기업들을 쫙 추출을 합니다. 그럼 뭐가 좋냐? 분기마다 그때마다 당연히 주목을 받는 섹터가 있고 안 좋은 섹터가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는 섹터를 중심으로 보유 비중이 늘어나고 그렇지 못한 섹터는 보유 비중이 줄어드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근래 이제 지난 한 6개월, 9개월 정도 인공지능 반도체가 너무 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종목 검출 작업을 할 때 고밸류 기업들은 투자 수익률에서 불리하니까 상대적으로 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검출이 많은 기업들이 점점 검출되는 기업 수가 줄어들어서 반도체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반도체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한 50에서 75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 비중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제 기준에서는 제가 일부러 지금 반도체가 좋으니까 반도체 몰빵해 이런 식으로 섹터 조절을 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는 조금 특정한 섹터에 집중해서 투자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나는 한두 개 섹터에 집중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비중이 대략 한 50%에서 한 60% 정도, 나는 비교적 분산을 지향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20%에서 30%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인공지능 쪽 투자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뭐 사실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강추드리는 방법은 제 호돌이의 블로그 들어와서 과거 글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반도체 산업을 공부하기 좋은 방법은 일단 제가 쓴 책 2권 먼저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라.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쓴 책이 뭐 대단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추천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께서 나는 반도체 주식에 투자할 때 반도체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주시는 질문의 95%는 반도체 주식을 몰라서 주시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주식을 몰라서 주시는 질문입니다. 반도체 주식 안에서 뭐 골라야 되라는 질문은 다른 말로 주식시장 전체에서 무슨 주식을 골라야 돼요 개념이 없다. 난 주식 고르는 방법이 없다. 그 뜻이고요. 반도체 기업을 어떻게 분석해요? 이걸 물어보신다는 뜻은 다른 기업도 분석할 줄 모르신다는 뜻과 상통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책도 함께 읽어보시지만 반드시 기업 분석 책이나 어떤 피터 린치, 필립 피셔와 같은 유명한 투자자들의 책도 꼭 함께 읽으시면서 투자 개념을 쌓으시되 이 사이클 산업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산업인데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게 아니라 오르면 오를수록 자꾸만 이제는 끝나겠지, 이제는 팔아야지 생각이 강해지기 때문에 선반영이 강하게 나타나는 주가가 1년을 선반영하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이 반도체 책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유명한 투자자들이 이미 끊임없이 다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피터 린치 책에도 일부 나와 있고 하워드 막스라는 유명한 투자자의 책에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쉽게 공부해 둔다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철강, 조선, 해운, 화학까지 다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반도체만 공부하는 건 잘못됐다. 반도체 기술만 공부하는 것도 당연하게 잘못됐다라고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반도체 투자 원칙을. 예.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반도체 기업에 투자할 때 반도체 기술력 비교해 주세요.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기술력과 기업들의 주가는 절대로 정비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비례 관계가 명확하다면 기업 분석 필요 없을 겁니다.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뛰어난 기업 1등 기업에만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면 끝날 겁니다. 그 펀드의 수익률이 가장 좋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펀드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 펀드 매니저 친구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실제로 기술력과 수익률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자꾸만 유튜브를 통해서 반도체 기업들을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술에 빠지게 되고 자꾸만 기술 분석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술 분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석에서 10% 정도면 충분하다. 그에 비해서 기업들의 실적 추이나 지금의 위치,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이러한 것들을 내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월등히 중요하고 또 내가 지금 충분히 저점 영역에서 샀다고 생각하면 고점 영역이 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입이 근질거리는데요. 오늘은 일부러 비교적 쉬운 이야기만, 처음 출연이니까 쉬운 이야기만 추려서 가지고 왔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재밌는 이야기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